와볼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1시간 넘게 떠들고 나면 목이 좀 컬컬해요. 네, 빨리 드시죠. 오미자 네. 먹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오미자를 좋아해. 네. 건강에도 도움 되고요. 미인은 석류를 좋아한다더니 이승우 같은 미남은 오미자를 좋아합니다. 네. 자, 이승우 변호사. 네. 박영수가 구속 기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19억 불법 수수 혐의인데 네, 네. 입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네. 8억 원과 11억 원. 네, 11억 원 관련돼서는 이제 특검 재직 기간에 딸을 통해서 딸이 차용금으로 받았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분산해서 뭐 3억, 5억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2억 원은 퇴직금하고 상계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게 될 때는 이와 같은 금전이 나가게 되면은 회사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봉 6천 받는 직원한테 11억씩 되는 돈을 일단 대출하거나 대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나고요. 그런 걸 몰상식이라고. 네. 뭐 그런 상태에다가 실제 변제가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뭐 대여 기간 또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봉 6천 정도 받는 직원한테 만약 11억 원을 대출해줬다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에서는 이건 특경 배임 사안이 되겠죠. 이 정도가 되는 상태이고 내부에서 이사회를 어떻게 거쳤고 실제 금전에 대한 상계 처리나 이 과정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해당돼서 퇴직금이 왜 2억 원이나 상계할 수 있었는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자를 받았는지, 또 변제기를 보통 1년 안에 빨리 상환을 하는 형태를 주더라도 이게 배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장기간 대여를 계속해주는 형태. 그래요. 기존에 나갔던 대여금 뭐 3억 원도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또 5억 원을 또 대여해준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여의 형식을 빌린 참 좋은 회사네. 좋은 회사가 아니라 범죄 단체죠. 이렇게 되면. 범죄 단체입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었던 자본이나 회사 자산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모에서 알선수재 수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증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8억 원 관련된 문제는 이제 3억 원은 지금 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그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이런 경위 사실이 이제 확인되고 실제 그 수수고했던 경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서 공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19억이 적시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관련돼서는 불법 수수 입증이 될 것이다 보이고 이렇게 되면 수수액이 1억 원 이상 알선수재에 있어서 그럼 특경법에서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중형 선고가 지금 예상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요리생 쿠키님이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환영합니다. 슈퍼챗 하셨는데 우리가 깜빡 잊으실까봐 법승TV 그 유튜브죠.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승TV 주소 좀 올려주십시오. 자, 윤관석이가 내일 벌써 20일이 됐습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이제 연장돼서 8월 5일 날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제 23일로 구속이 만료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기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3일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내부에서 지금 결제 라인 상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루어지면은 기소가 되면은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달에서 1심 법원도 6개월까지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이 사건에 앞서서 그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어떤 박용수 씨 이분이 이제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죠. 그리고 그 돈 마련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였다. 그래서 그 돈 전달을 받아서 300만 원씩 20명의 명단이 지금 공개된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지금 윤관석 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는 것은 뭐 오늘 이제 기소가 되면 될 것이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제 별건으로 계속 기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속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불구속된 피의자가 있으면 그 날짜가 2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한꺼번에 다 수사를 해서 올려보내기가 불가능하죠. 아하, 예. 그래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구속 기소 사건으로 보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공모된 피의자들 또는 관여자들 그리고 당사자 본인 그러니까 이미 구속 기소된 사건과 별건의 사건에 대한 네. 당사자에 대한 추가 기소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일부 사건은 병합 처리가 되고 네. 일부 사건은 이제 별건으로 재판부 배당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관석이는 일단 기소가 오늘 내일까지 될 거고요. 저는 뭐 오늘 안전하게 할 거라면 오늘 할 거라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오늘 기소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니까 내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는 이제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사가 같이 옷을 벗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성만이 빼놓고는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줬다고 하는 윤관석이를 기소한 상태니까 네네.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관석이가 줬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네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속도를 좀 올려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예, 되겠네요. 조사를 쭉 하면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들을 받을 텐데요. 해당 내용들이 증거로 계속 추후에 송부한다는 뜻인데요. 네. 재판부에 들어가 계속 추송되는 형태로 증거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이가 그 검찰 출석했잖아요. 네네. 그 개딸 총동원령 내렸는데 100명인가 200명인가 왔다면서요. 그거 네. 보셨어요? 예, 좀 봤습니다. 네. 봤는데 전 대선 출마 다시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다시 하실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표현 중에서 이제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근데 시지프스가 그 카미가 재분석을 하기 전까지에는 네. 수천 년간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네, 그 죄도 없이 가서 죄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조리나 한 상황이 꼭 죄를 짓고 이 언덕을 비탈길로 돌을 끌어올리는 끝없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점을 비유한 것이지 시지프스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 시지프스가 신화니까 신화에 따르면 시지프스의 죄는 주로 거짓말이더라고요. 교활하고 그리고 엿듣기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기만적이고 엿듣기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기만적이고. 예, 그리고 자기의 궁전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살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철권 통치를 위해서 살인을 즐겼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이렇게 나오는 예. 그 도시로 추정되는 그 도시 국가의 초대 왕이었다라고 하는데 신들에게 신들을 다시 뭐 우습게 여겼다 이런 걸 넣어놔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든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지옥으로 끌려가서 하데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산으로 비탈길로 거대한 바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극도의 고통을 받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그걸 된 거예요. 알고도 시지프스라고 했을까요?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아니 아마 비서들이 좀 그 정도는 알려주면서 뭐 원고를 써줘야지. 예, 시지프스 신화는 읽지 않으시고 까미의 얘기만 기억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시지프스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잘 골랐다 싶기도 해요. 어떻게 자기랑 비슷한 그런 스토리를 차용을 했나 싶기도 하네요. 인생이라는 게 좀 운명적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재명과 시지프스의 운명적 만남. 네네. 그래요. 그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고 했다가 또 한동훈 장관한테 또 꿀밤을 한 대 먹더라고요. 네, 그 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뭐 진짜 영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안전성이 없다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거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네. 진술 관련된 분들도 여러 분이었고 관련돼서 중요 진술을 했던 분 중에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검찰청 내부에도 부담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영장 자체 청구해서 영장 발부 필요성이나 이런 요건에 대한 구속 요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는 또 기재해야 되는 이런 정교함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을 급하게 뭐 8월 안에 언제까지 청구를 해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영장 청구 관련돼서 이제 영장을
국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리를 해서 체포 동의를 할 것인지 약속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꼼수 민영배라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인데 꼼수로 시작해서 꼼수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자인데 이 자가 또 꼼수를 했어요. 예.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표결할 때 전부 다 본회의장에 가서 재적을 이제 재적 의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출석 의원 얼마, 출석 의원 얼마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 표결되니까 네. 참석은 해놓고 네. 출석 의원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부 퇴장하자. 네. 그러면 남아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에 미달되니까. 네. 근데 이걸 퇴장을 안 시키면 이것들이 어떻게 참석표를 던질지 못 믿으니까 네. 이런 꼼수를 냈어요. 네. 무기명으로 포결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네. 위반하는 행위죠. 아, 그 법 규정 위반입니까? 네, 그냥 위반이죠. 꼼수가 아니고. 네, 그렇죠. 오.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무기명이 보장돼 있는 형태인데 그걸 기명으로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총선을 하는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투표장 들어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확인은 하지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한다. 그 다 법 위반이고 헌법상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문제고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민영배 의원님 복당하신 지 얼마 안 예, 되신 꼼수 탈당의 꼼수 복당입니다. 이제 그러신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신다고 한다면 법보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죠. 그거 우리 민영배가 그걸 잘 아는 거죠. 민영배가. 네. 그거 참. 그거 좀 그 본회의장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장에서 다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하다. 다 나오실까요? 그날이 분당되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익제보자 그 이재명과 김혜경 법카 유형 사건. 네네. 우선 이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을 다들 너무 황당해하기도 하고 네.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데요. 네. 공익제보 관련해서 이제 보호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사안 관련돼서 실제 수사나 또는 재판 또는 이런 불이익 처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네. 사회적으로나 조직 내부에서 그대로 권력이 유지되고 뭐 최소한의 뭐 직위 해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조직 내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해당 조직 특정 조직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관점은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사회 경력 자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점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금도 신변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계속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화되어 있는 지지자들 그리고 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변에 대한 큰 위험을 느낀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외부에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파묻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되겠죠. 자, 이 점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내부에 있었던 카르텔이다. 네, 잘못된 카르텔, 불법적 카르텔이 있었고 그거를 발견하고 외부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익제보에 대한 이 경제활동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변 보호와 관련돼서 법제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해행위, 위협행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좀 더 가중된 요소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보완들도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조직을 이제 한 170명 정도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 있긴 한데 그 조직에서 내부에서 이제 의견 올라오는 거 듣기가 좀 괴로울 때도 있고요. 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분배받는
받아서 갖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외부로 신고나 제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사회 전체와 관련된 피드백이나 또는 사회에서의 중요한 조직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아주 큰 적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익 제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부정을 고발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익 제보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제보가 근거가 있었다,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가기관이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이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이 불법과 범죄 행위가 다 덮여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가 되고 네. 불법으로 가던 상황이 정상화되고 네. 바로잡혀주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익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은 숫자로 계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의 공익 제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한테 타격을 줬고 네네. 그래서 대선에 이재명이가 패배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게 과연 몇 표였냐는 우리가 계량 숫자로 따질 수 없지만 저는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또는 뭐 위협에 못 이겨서 네. 입을 다물어서 공익 제보를 안 했다면 이 법화 유형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 네. 지금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지프스랑 같이. 예. 그러면 이 공익 제보자 한 사람의 이 용감한 행동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공익적 이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등 돌리고 살아온 거죠. 예, 예. 이 한 사람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공익 제보 관련돼서 한 번 공익 제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 번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공익 제보를 계속할 동기가 계속 사회적으로 부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도 사람들 눈치를 그런 판단하는 사람 네. 또는 행동하는 사람 또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보게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되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는 사회적으로의 중요한 어떤 제동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방 효과도 있는 네,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익 제보를 한 분에 대해서 네. 사회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하는지를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네. 그런 공익 제보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공익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익 제보자가 그런데 자기가 공익 제보를 했는데도 네, 저 공익 제보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니까 네네, 저것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 대표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는 거를 보고 다시 제보를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이 제보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이 법화 유형 사건의 주범이다. 네. 몰랐다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네, 심지어는 뭐 이 집에서 먹는 커피 믹스 탁상식에 CCTV 건전지까지 다 도청의 법화로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해서 유형했다. 네, 이런 폭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짜 어렵네요. 왜냐하면 예. 이게 경기도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도지사라고 한다면 네. 사실 개인적인 금액 자체를 갖다가 도정에 있는 그런 국세를 갖고 써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되고요. 네. 사안 관련돼서 사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국가 세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그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작은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네. 큰 금액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개인 집으로 과일을 가져가거나 또 주말에 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라상을 뭐 보내줬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께서 과연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알고 계시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내용 관련돼서 뭐 실제로 지금 현재로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부분이나 네. 법적인 판단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8월에 경찰이 이재명과 법카 사적 유형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아서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사건 종결을 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종결된 사건도 언제든지 네.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고 사건 네. 종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뭐 다시 이걸 뒤집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네. 명백하게 사건을 종결할 만한 불송치 사유가 없는데 불송치가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익 제보자가 이재명의 비서들이 점조직처럼 운용이 돼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 네. 범죄 혐의를 고발을 했는데 네. 다른 비서들이 다른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네네. 그러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일차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경기도도 경기도 도정을 감사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 감찰 기구들이 다 있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감찰이나 감사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동연이가 경기지사인데. 네, 아니 그거 하겠어요? 그러면 감찰 조직 자체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성남시장은 신상진 시장, 우리 국민의힘의 신상진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네. 이재명 8년, 은수미 4년에 성남시정 전체를 자체 감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넘겨주거나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네네. 아니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은 성남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러면 되는데 네. 저 지사가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정당 소속이라 네. 그걸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아, 그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감찰 조직은 본래는 이제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예. 책임자하고 약간 긴장 관계나 갈등 관계 조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공익제보자의 주장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점조직처럼 운영이 됐으면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네. 옆에 같은 이재명 비서라도 알려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점조직 운영 방식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사람이 습관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하는 행동은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깨진 뭐 바가지가 뭐 이런 속담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 비서한테 하는 행동을 뭐 B나 C, D, E, F 이런 비서들한테 네. 안 했을 가능성은 없고 그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 상태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찰이나 확인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폐허화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점을 꼭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네.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우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국가로 예.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고요. 현재도 제조업이 사실은 여러 근로관계상으로 제일 많은 네. 이 종업원 근로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조업 자체 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화되어 있다는 지적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산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들이 2010년도부터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설 제도 인력과 관련돼서 산단이 완전히 개선되었다 또는 재생이 되었다라는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등장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해서 뭐 업종 제한 관련돼서 너무 제한이 지금 규제가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실제 이거 산단을 이제 실제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뭐 60% 이상이 임차 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네. 임차 기업들이 실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거나 하는 형태로 하지를 못하고 환경 오염의 주체가 되거나 시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굉장히 알겠어요. 요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현황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요. 이 산업단지를 줄여서 산단이라 그러는데 산업단지가 모두 1276개가 있어요. 전국의 산재에 있는 겁니다. 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부지 조성에서부터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이 공장들이 들어서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공장들이 마을에 막 함부로 막 들어서는 이 난개발 같은 걸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중앙정부가 하면은 국가산단이 되고 지방정부가 하면은 이제 지방산단이 되는데 이게 전국에 1276개가 널려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의 그 중추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산단들이 다 근대화 시대 때 시작이 돼서 너무 오래되고 낡은 산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노후 산단이라 그럽니다. 그게 전체 산단 1276개 중에 한 40%, 470여 개 산단이 이제 노후 산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산단이니까 거기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노후 산단이니까 악취가 나거나 공해가 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산단이 위치한 지역 공동체에도 불편을 주고 또 이게 노후화된 산단이면 마치 저 폐허 같은 이런 외양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이제 일종의 기피 혐오 시설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보면 그 노후 산단 근처에는 이게 상권이 형성이 안 되니까 뭐 여름철에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차 타고 5km를 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갖고 와야 되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려면 이런 노후 산단들이 470여 개가 있어서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산단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이거를 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정답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산자부하고 네.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산업단지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관리공단에서 지금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임차 공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이제 IMF 단계에서 이 산업단지 관리 차원에서 원래는 임차 공장을 허용을 안 했었는데요. 임차 공장을 이제 허용하는 것을 이제 DJ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임차 공장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서 과거에는 사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시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 오염과 관련돼서 또는 화학 물질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 남동 산단 인더스파크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 사무실에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어디 남동? 예, 남동. 인천에? 네네. 남동공단? 네네. 그래서 일을 이제 배치받아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대기였습니다. 이제 환경 관련돼서 대기가 상당히 이제 숨을 쉬기가 어떨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고 그다음에 주차난 자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제 계산했던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고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산단 자체를 전체를 다 고치는 문제에 앞서서 교통과 관련된 문제나 주차 시설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의 지적을 받았고 남동공단은 인천에서도 아주 한가운데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공단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송도를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곳이고 또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중국을 보면 환경 오염 시설이 국가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네, 국민 전체의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경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국가 산업 예. 단지에 대해서도 환경 오염 관련된 산업화 시설 그래서 그 금액이 높아서 높은 비용을 써야지만 환경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구 개발 성과를 이용을 해서 예. 이 산단의 환경 오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설들을 좀 산업화시키는 구조로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수도권 산업단지가 좀 많이 정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예시하신 그 남동공단이요. 거기서 일하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네. 그 인천의 남동공단,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여기에는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장석원 아미고님이 네. 거기 공장을 그 가동하고 계세요. 네네. 그 방향제하고 그 콜라겐 덩어리 마스크팩 있죠. 네. 마스크팩 그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콜라겐 막 뒤집어 썼던 네. 그거 만드는 공장이 남동공단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촬영도 한번 거기 가서 했고 네네. 그 남동공단 근처를 여러 번 갈 일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네. 너무 낡았어요. 그냥 겉으로 딱 보면 낡았어.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쇄신과 혁신이 하여튼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산단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산단을 뭐 다 부시고 임차 공장을 다 쫓아내고 거기를 재개발 재건축한다 이렇게 해갖고 뭐 첨단 산업단지화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뭐 그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네. 현재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떠나면 거기에 다시 제조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만한 분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그 산업 단지 자체에 대한 환경적인 지원도 하고 환경 산업과 관련된 국가적인 지원도 좀 같이 해서 산업 단지를 현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을 시키는 방법을 네네. 같이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알겠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마침 오늘 저 산자부 장관이 경질된다는 얘기도 있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새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산자부 장관이 새로 바뀌면 바로 이 문제부터 좀 신경 써서 예. 좀 연구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고소당한 사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고소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날라왔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십 건의 주제와 수십여 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시비비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가려서 정치 평론한다. 그래서 정론 일침이라고 또 자유파 정론 방송이라고 감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팩트 체크에 조금 오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고 박사 논평한 것에 연도가 틀렸어요 라든지 사건 전후가 틀렸어요 라든지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수정을 합니다. 또 저의 방송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건 그럴 경우에도 우선 저희들한테 연락을 먼저 해옵니다. 이 방송사니까 우선 시정해달라. 당신들 잘못됐다. 저희가 그런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늘 최선을 다해서 팩트체크를 했고 그 사람들의 지적이 사실일 경우에는 사과도 하고 사과방송도 하고 또 동영상을 내리기도 하고 또 동영상 전체를 내리진 않더라도 그 부분은 편집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응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박홍근이라는 자 더불어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이고 당시 이 방송을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였던 자인데 이 자는
제 논평이 나간 이후 이재명의 개 박홍근의 실체라는 제목의 논평이었는데 논평이 나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방송국에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고성국 TV는 유일하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아마 유일하게 저희 고성국 TV의 방송 우리 고성국 TV와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 공개된 전화번호 3010은 고성범 본부장이 24시간 갖고 다니면서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개된 전화번호가 거의 매일 자막에 고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고 시정 요구나 항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재명의 개 박홍근의 실체라는 제목에 2022년 11월 10일 날 제가 방송했던 영상이 박홍근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했다는 걸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고소장이죠.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고성국 TV가 마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포경찰서로 이 사건이 배당이 됐고 마포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제가 소환 출두 요청을 받고 제가 지난주에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서에 소환 그 연락을 받은 후 저희가 이승우 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이승우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 해서 지금 이승우 변호사가 이 사건에 맡은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사건 여기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사건이 저 개인의 문제라면 제가 굳이 뭐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승우 변호사가 이런 사건은 박사님 개인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박사님 사건을 사례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경각심도 드리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늘 재화볼 시간에 이 소재로 다루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승우 변호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경찰서는 잘 다녀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모모의 개 또는 견, 사냥, 개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간 것들이 명예훼손이냐. 그다음에 이제 모욕으로 주로 이제 표현됐던 표현이 이제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모욕죄의 대상이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죄하고 모욕 사건들은 사실 최근에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거의 매일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명예훼손 사건이 많아요. 명예훼손 굉장히 많죠. 네, 사이버 수사팀에서 다 눈이 빠져라 수사하고 있는 게 다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사건들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아주 크게 구분해서 보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느냐, 네. 아니면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했거나 또는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판단을 담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범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 사실적시를 갖고서는 형사적인 책임으로 묻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군데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보통 이제 손해배상 문제 정도로 삼는 형태를 가는데 손해배상도 사실 잘 인정이 안 되는 이런 그런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을 이야기하면 실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적용 안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예. 특히 그 중에 있어서 공적 인물에 대한 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를 기반한 의견 표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판부를 포함해서도 비범죄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변호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으니까 네. 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네. 논의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다만, 네. 지금 제 사건은 민사가 아니고 형사죠. 예, 형사입니다. 예, 형사 고발을 제가 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서로 다녀오신 건데요. 네. 자,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 오히려 고발이나 피의자 양쪽의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네. 양자의 주장을 고루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거칠 때가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사생활 보호를 사실적시로 해서 못 받는 이런 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사안은 좀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모욕죄 문제인데 네. 모욕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한 바가 없이 그냥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정멸적인 감정을 담은 것을 이제 보통 모욕죄다라고 네. 설명을 합니다.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은 없고요. 네. 형법상의 모욕죄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SNS로 하시든 아니면 일반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신 중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모욕적인 표현을 썼던 언사를 사용했던 모욕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이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판단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용됐던 그 모욕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욕설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지 네. 아니면 신조어나 이런 것들로 등장한 문제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수용이 돼서 언어적인 의미가 욕설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네.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 통념적 단계에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 그 듣보적 관련돼서는 이제 박사님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이 사건은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저를 이제 고소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이재명의 개라고 한 표현을 주로 문제를 삼았어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쨌든 경찰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네. 조사를 해봤더니 박홍근이란 자가 이 충견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예. 감사원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견 감사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국회의원이 충견이라고 개입니다. 개. 충견. 충직한 개가 충견 아닙니까? 네. 삼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충견이라고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고 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이가 박홍근이라는 정치인을 향해서 이재명의 개라고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충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예, 한자를 사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 그렇지. 느낌이 한자를 사대 네. 사대주의처럼 사대를 하면 네. 한자는 괜찮고 한글은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욕하면 욕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욕이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이제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개, 예. 박원순 개를 네 그거를 멍멍이 개로 해석을 해서 주장한 이건 걸 보고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 박홍근이가 워낙 그 뭐 삼선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쭉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박홍근이가 원래는 박원순이가 살아 있을 때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으로 살아 있을 때는 네. 대부분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랬듯이 박원순 계보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박원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서 뭔가 이게 권력 중심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 계보로 변신을 한 겁니다. 네. 제 2022년 11월에 제 칼럼은 그렇게 해서 박원순 개였다가 이재명 계보의 개자로 넘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고소한 고소장에는 계보할 때 겨이가 아니라 독 있잖아요. 예, 가이 개로 써놨더라고요. 박원순 개가 이재명 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원본 영상과 대조를 해봤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고소장을 쓰면서 계보할 때 개자와
이 동물 견자할 때의 개자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도 한자 관련돼서 또 나왔던 게 공약하고 공략. 네. 이거를 섞어서 고소장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약 이렇게 쓴 표현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략. 공략은 공격한다는 공략, 네. 성을 공략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저는 방송에서 이 박홍근이가 원내대표 출마를 할 때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겠다고 선거 때 하는 약속 공약을 했다. 그러니 이게 이재명의 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고소장에는 이 공약을 공략 성을 공격한다는 공략으로 또 잘못 써놨어요. 네. 한자도 잘 못. 그래서 충견이나 엽견 이런 표현하고 네. 사냥개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점은 일단 좀 놀라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요. 네. 이 마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고소장의 이 대목은 이 말을 잘못 쓴 거니까 고쳐주세요. 네. 고소장의 이 말은 제가 영상에서 한 이 말을 잘못 오독한 것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제가 고소장 고쳐드리고 왔어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다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저는 좀 보는 부분이 이제 듣보잡이라는 건데요. 듣보잡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진중권 교수님이 먼저 쓰시면서 굉장히 좀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아, 진중권이가 썼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이제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됐던 사안인데요. 2011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시에 신조어였고요. 네. 당시 신조어로 등장할 때 약자로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던 그런 좀 약간 비속어 또는 은어 같은 표현이었는데 네. 이제 2011년 이후에서 쭉 시간이 흘러서 현재 2023년도, 12년, 13년 정도 또 실제 사건 발생된 때로부터는 한 15년 이상 네. 시간이 흘렀죠. 흐른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듣보잡이라는 단어는 신문 사설, 기사 네. 또는 뉴스 방송 중에서 등장하고 예능에는 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던데요. 네, 책도 그렇게 짓고요. 공무원들 시험 보는 책에도 그와 같은 제목이 등장할 정도로 그 자체 단어가 아예 실제로 그 정립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돼서 당시에 이제 모욕죄를 판단했던 대법원의 2011년도 판결에서도 사회 통념을 비교해 봐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것들을 비교해 보고 사회적 의미상으로 평가절하를 한다라는 의미를만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듣보잡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욕설로서 듣는 표현보다는 평가의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뭐 이제 한자 문제 자꾸 언급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잡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누군가를 욕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자라고 할 때 그게 사실 놈자자다라고 하지만 그 자라고 부르는 걸 갖고서 모욕이다라고 우리든 부르질 않죠. 그런 내용이고 잡이라는 단어를 썼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자질구레하게 뭐가 섞여져 있거나 이게 뭔가 선명하게 군계일학처럼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은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 또는 잘 인지하기 어려운 좀 복잡한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과거에는 법학도 잡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정도로 표현을 썼는데 약간의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순일하거나 순수한 의미의 것은 아니다. 아주 맛있게도 써요. 잡탕. 그렇습니다. 잡탕밥. 네. 그 잡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서 그걸 꼭 이렇게 나쁜 의미로 볼 수는 아닌데 제가 이걸 상형 문자를 찾아보니까 새가 3마리 모여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다. 그게 잡자입니까? 네, 그게 잡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새가 떼지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 떼지어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새가 떼지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오게 된다면 이 듣보잡이라는 것을 꼭 사람에게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듣보잡이라는 게 용어로서 기술, 듣보잡 기술인데 라든지 그 듣보잡
어떤 상황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과연 모욕을 구성할 것이냐 13년 동안의 언어적 사회생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할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예, 이제 제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승우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나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네. 또는 모욕죄로 고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좌파들은 일단 하여튼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저 자유우파 같다 그러면 일단 고소고발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발당하거나 고소당한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서 가야 진술해야지, 혹시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잘 모르잖아요, 법률적 절차를. 네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나, 변호사한테 상담하려고 그러면 돈 들어간다는데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막 스트레스 오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네. 고소장을 받게 되시면 예. 확인을 하시는 건 꼭 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일지 예. 아니면 아닐지 또는 그게 명예훼손 정도 수준을 진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모욕죄 수준에서 멈춰야 될 것인지 그 경멸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자어를 쓰셨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한자 사전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한자 언어의 의미 또는 현재 이 언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표현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단문의 한 문장만 갖고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후에 등장했었던 문장들의 모욕적 표현이나 네.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표현들이 연속되는가 이것들을 좀 많이 고려합니다. 네. 그래서 전후 맥락 자체를 조금 더 온화하게 좀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댓글이라 하더라도 고소고발되는 일이 좀 적어질 수가 있고요. 직선적인 표현으로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고소고발장을 받는 순간 덜컹할 수밖에 없지만 네네. 겁먹을 거 없고요.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같은 걸로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최악의 경우에 벌금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으로 좌파들이 걸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우리 그 사법부의 그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정치 영역이나 선거 영역에서는 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네, 맞아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이거는 뇌물이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구속 수사까지 가지만, 말로 한 것은 입을 풀라고 선거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어떤 선거와 관련된 주장이나 정치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데 SNS나 문자로 하는 경우에 이걸 가지고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한다는 일종의 그 법률적 추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소장 받았다고 해서 덜컥하고 심장 내려앉고 막 청심환부터 찾으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을 빨리 되살리셔가지고 문자가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쓴 문자를 빨리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후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를 캡처를 하시고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소장이 제가 아까 두 군데나 제가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저것들이 무식해서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고소장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재판정에서 절대적으로 고소당한 여러분들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럴 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데 네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전화 경우에. 통화로 해두고요. 해당되는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고소장 관련돼서는 정보 공개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정보 공개 신청 절차가 잘 소개되어 있는 블로그 글들이나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이용하셔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고 경찰에서 해당되는 정보 공개로 고소장을 공개 받으시면 네. 그 내용을 이제 공유하면서 네. 뭐 전화 상담을 받으셔도 충분히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보공개 마포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고소장 이거를 저희가 받았어요. 받고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제가 방송한 영상을 제가 직접 보고 야 이런 것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냐? 그 참 이상한 세상이네 하면서 이승우 변호사한테 이제 의논을 했고 이승우 변호사가 어쨌든 이건 이제 고성국 TV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안이고 상대가 원내대표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중진이니까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적극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두꺼운 의견서도 제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안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 확인하시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보 공개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뭐가 고소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변호사 이를테면 이승우 변호사도 좋고 여러분들 아시는 변호사 누구라도 좋아요. 전화하셔갖고 야 나의 이런 고소장 받았는데 이거 사실관계는 이런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고 고소장 보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화 통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도 상담료는 좀 있죠. 상담료는 이제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담료 내용만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또 약간의 비용을 주시는 게 효과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근데 그게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렇습니다. 전화 상담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전적 부담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로 변호사 상담만 한번 받아놔도 네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 이건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 또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네네.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유사 사례의 경우에 꼭 하셔야 될 이런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에 근거한 변호사 전화 상담 정도를 받으시면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용 크게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저만 아니라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난 5년간 당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권력은 뺏겨도 이런 고소고발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남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 고소된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좀 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간병사 또는 간병인 관련된 제도 보완을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계나 또는 교포, 중국 교포들 중심으로 해서 간병인들이 이제 구성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고령화 상황이 이미 그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베트남 정부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들과 협약을 해서 간병인을 과거 우리가 이제 파독 간호사 파견을 했던 것처럼 한국으로 이제 인력을 데리고 오는 이런 제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정부 단위에서 논의가 있고 세부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베트남으로 좀 출장을 가서 관련되는 이제 학교 측과 교육시설, 한국어 교육 관련된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돌아올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못 뵙게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다녀와서 상세하게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간병인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생업을 접고 부모님을 간병하는 정말 지극지심의 효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간병인을 이제 쓰게 되는데 우선 이 간병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병인이 뭐 일주일이나 열흘 한 달 이렇게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을 간병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생명과 건강이 이분들한테 달려게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우리가 고용하는 관계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막 휘둘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 간병인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과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이 적지 않고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간병인을 좀 광범위하게 좀 더 좀 젊고 전문성 있는 네. 이런 사람들로 다양하게 좀 충원하자 이제 이런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베트남 출장 갔다 오신다니까 아주 흔쾌히 놓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예. 이 문제 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제 문제이기도 하니까 함께 고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압을 오늘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